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한용주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칼럼니스트님 보면은 저희는 그게 딱 내밀잖아요. 근데 점점 그루브가 생기세요. 네, 저희가 굉장히 보고 저희 배워야겠습니다. 분위기에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이게 어디 가사가 나온다고 해요. 네. 저희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서울의 달인가 굉장히 그 유명했던 드라마의 BGM에서 이 노래라고 합니다. 네, 다시 여기서- 리메이크 된 거죠. 네, 이거. 리메이크가 됐는데 서울을 떠나야 됐나? 막 이런 고민들이 뭐 묻어나는 그런 가사인가 봐요. 자, 그런데 요즘 부동산에서 아이고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니까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야지 혹은 지방으로 가야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교통이 좋아졌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인 거잖아요. 뭐 이주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서울에서 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떠나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탈서울화 많이 얘기를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세난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전세 난민뿐만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다. 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상인분들도 네. 그렇지 않아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과연 그러면 지금 시점이 집을 사도 되는지 뭐 지방이라도 네. 사도 되는지 일단 오늘은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지 한번 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전세값 특히 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그러니까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80%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돈이면 야, 사고 말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사기에는 뭔가 전망들 들어보면 찝찝하고 네. 뭐 그런 게 맞아요. 사실인데요. 전세값만 보더라도 201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46개월 연속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전세 계약 새로 다시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뭐 2천만 원 올려주세요, 네. 뭐 3천만 원 올려주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단위가 억 1억 단위. 올려주세요. 네, 맞아요. 억 단위. 그런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세가율도 사상 처음으로 75%를 넘어섰는데요. 네. 지역별로는 80%가 넘어가는 곳도 굉장히 이야. 많이 있어요. 일례로 네. 상승 폭 자체도 굉장히 크다는 게 좀 불안한 건데요. 네. 한 조사 KB 국민은행이 5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 조사를 네.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권 26개 시 그리고 도에서 네. 80% 전세가율이 넘는 곳이 의왕이랑 군포 두 곳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11개가 됐어요. 제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1위가 서울 성북구입니다. 야. 84.3%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 의왕시 84%. 그러니까 이제 네. 매매값의 84%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이면 거의 4억 정도가 전세가네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이 돈 줄 바에야 사고 만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3위가 안양시, 뭐 그 뒤로 고양시, 구로구, 의정부시, 군포시 모두 뭐 80% 이상의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집값은 좀 답보를 하고 있는데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깡통 전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가치 전세 위험도 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할 때 네. 주민등록등본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출금 현황도 좀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지금 나온 표에 보니까 5군데가 그 서울 지역이고 나머지는 또 경기권 지역이네요. 네. 경기권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엔 그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수수료는 조금 붙습니다. 예.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물론 그런 안정장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서울 지역이 또 많기도 하고 경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탈서울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 천만 시대라는 건 이제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천만이 깨졌어요. 맞아요. 28년 만에. 네.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가
999만 5,784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1,000만 명 밑으로 주민등록상 네. 떨어진 게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에서 인구 빠져나가는 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네. 2009년 3월을 시작으로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유출이 있었거든요. 네. 네, 대신 요즘에 좀 전셋값이나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칼럼니스트님은 이런 그 상황을 좀 체감하시나요? 그렇죠. 원래 네. 주택 시장은 그 인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네. 집값은 내리고 전세값도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현상 실제로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집값도 안 떨어지고 있고. 맞아요. 집값도 잠시 몇 년 좀 내리다가 네. 주춤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주택으로 또는 부동산으로 네. 얻어올 수익이, 네. 이득이 금융상품에 비교해서 높기 비교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높기 네. 때문에 그래서 낮은 금리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그리고 또 주택 종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사실 근데 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뉴스 보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뭐 서울 지역의 집값, 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왜 내 집값은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은 네. 난장이 속 키다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난장이들이 이렇게 행렬을 하다 보면은 일단 평균 신장 굉장히 낮은데 그 가운데 키다리 한 명만 있으면 평균 신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 국토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4월에 네. 일단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이 31.8%가 감소했대요. 맞아요.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강남 지역의 대치 은마 아파트를 가격을 보면 76제곱미터가 지난 3월에 9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한 달 만에 10억 원이 됐어요. 네. 집주인은 한 달 만에 4,500만 원 번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강남 재건축만은 크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 개포주공 1단지 50제곱미터 여기 뭐 4인 가구는 살지도 못해요. 좋아서. 네. 그런데 이 집값도 3월에 9억 4,800만 원이었다가 한 달 만에 9억 6천만 원으로 1,2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권 지역들을 보면은 보합세.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또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도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강남 재건축만 네, 오르더라. 오르죠. 네. 그렇죠. 강남 재건축만 지금 기다린 거죠.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원래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네.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네. 부분이죠. 그리고 변동성도 크고요. 네. 네. 이런 영향은 지난 우리 수개월 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갔어요. 네, 맞아요. 네, 금리 인하 그 수요가 아마도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재건축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상반기에 사실 그래도 분양 시장은 좀 활황세를 띄었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신규 네. 분양 시장은 화랑이었습니다. 네. 열기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신규 분양에는 원리금 상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를 보게 되면 약 35% 정도 또는 37% 정도 하락을 네. 했거든요. 거래가.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 거래가 하락하고 네. 신규 수혜만 몰린 거죠. 네. 이게 이제 일명 풍선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금리의 영향 때문에 음. 분양권 전매랄지 네. 또는 갭 투자랄지 투기 수요가 좀 몰려서 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원리금 상환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외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집단 대출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으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졌다. 네. 딱 이 정도인 거죠. 실질적으로 네. 신규 분양 그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네. 그 청약률은 몇십 대 1 정도 높은 데 비해서 네. 실제 계약률을 따져보면 네. 뒤늦게 확인해 보면 미분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그거는
투기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저금리를 활용한 분양권 전매 투기 수요 또는 갭 투자, 전세금이 높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갭 투자 수요가 몰려서 실질적인 수요도 있겠지만 네. 그것이 어울려져서 이런 열기로 나타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인은 네.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참 실수요자들은 실수요를 할 것이 어딘가라는 네. 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상황들을 저도 뭐 이주 앵커나 또 평론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저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언젠가는 할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통념상 이제 남자가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어떻게든 뭐 경기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나라는 네. 생각은 매일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이제 사람도 없잖아요. 네, 집에 대한 굉장히 좀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전망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칼럼니스트님 지금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에서 마음이 느껴지시죠? 네. 이 마음을 좀 속 시원히 해결해 주세요. 어쨌든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네. 사람이니까. 네. 저는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약 3년 이후에 집을 사시는 게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주택 시장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네. 하나는 수요와 공급. 공급 과잉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 수준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보게 되면 당장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도 있지만 네.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금리 시대가 이제는 조금 더 금리가 소폭이라도 오르는 상황으로 네. 갈 거로 예상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저금리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가 되지만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소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 끝나게 되면 주택 시장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일단 그래도 지금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맞습니다. 주택은 네. 그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살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사는 그 주거지, 네. 그다음에 직장, 네. 이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일까요? 그 수도권일까요? 그것은 자기 직장에 따라 달리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3년 이후라면 네.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적정 가격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탈서울의 인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매년 10만 명씩 줄고 있지만 네.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베이비 부모들이 귀농귀촌으로 빠지는 수요는 서울시에서는 보면 한 2만에서 3만 명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되면 탈수요 인구가 계속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김영롱 앵커가 지금 S대학교에서 대학원 그 석사 과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 부끄럽네요. 네,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 그 분들은 그 교수님들은 탈서울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계속 빠져나갈 것이라고요?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뭐 2, 3년 후쯤에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공급이라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서 공급량이 많아지고 서울에서는 뭐 좀 답보 상태라 하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탈서울화로 인해서 다 빠져나왔다가 네. 언젠가는 그 인구가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사게 되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 자명한 네.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네. 이걸 투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사는 건데 네. 투자적인 것도 이익도 내가 계산을 한다라면 네.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런데 뭐 네. 이제 직장 따지고 아이들 학교 따지고 네. 정말 내가 여기서 살 거야 평생 네. 계속 어.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네.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상 현상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강남 재건축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굉장히 깡통 전세 예. 위험이 네. 높죠. 네. 그 실제로 보면은 잠실 주공 5단지도 지금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그 단지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전세 가격이 올 초 대비해서 5천만 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해요. 올 초까지만 해도 4억 원 정도의 전세 가격이었는데 4만 5천만 원 정도로 네네.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재건축을 앞두고 동네가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굳이 내가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아예 안 살려고 하고 또 인근에 또 위례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새 아파트 전세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굳이 뭐하러 이 잠실주공 오래된 아파트에 살겠느냐. 이런 현상이 강남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개포주공 1단지 전세 가격도 올 초 대비해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그리고 강남 개포는 30%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거주 수요는 물론 이 강남 지역이 나홀로 재건축 시장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주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투기 수요, 투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투자 수요라고 얘기해야 투자 수요, 될까요? 네. 투자 수요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강남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멸실되는 주택이 늘어납니다. 공사 기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 학습 효과에 의해서 네. 투자자들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 수요가 가세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수요는 없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수요가 수상하다. 네, 지금은 다소 하락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도 칼럼니스트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반기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하반기에 한 15만 가구가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6월 정도 들어서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신규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 저거 총 다 합쳐보면 한 9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15만 가구에서 9만 가구 정도 된 거예요. 아마 건설사들도 일단 상반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분양을 막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다가 쭉 지켜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 굉장히 많고 네. 또 더 이상 지속될지 의문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도 분양 물량을 줄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분양 시장은요? 분양 시장을 살펴볼 때는 첫 번째는 일단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 그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일본 주택 시장하고 네. 과거의 행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일 간 주택 공급 상황을 제가 1000명당 주택 수로 기준해서 네. 한번 도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도표를 보여주시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 일본 주택 시장은 1990년 네. 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98년까지 약 8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90년에 주택 수를 추정하자면 355호 정도, 1000명당 355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 주택 시장은 2011년에 중대형 주택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네. 2015년 말부터 중소형 주택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3, 4년 동안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보다 늦지만 일본식으로 주택 시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통계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외돼 있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하게 되면 약 410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400호라는 것은 1000명당 400호면 2.5인당 네. 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네. 한 주택에 2.5명이 사는 거죠. 두 네. 사람 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4,000호가 넘어가면 네. 본격적인 공급 과잉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급 과잉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말씀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입주 대기 물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1년에 50만 원씩, 60만 원씩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급 과잉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악화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 사는 문제로요. 네, 오늘 이야기의 총 결론이요. 오늘 이게 총 결론은 최근에 이제 그 전에 금리를 제가 네. 두 번째 주택 시장의 두 번째 영향 요소로 금리 수준을 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금융권에서 집단 대출, 아파트 신규 물량에 대한 집단 대출의 금리를 0.7%에서 1.4% 올렸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가계부채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죠. 네. 그래서 대출 금리가 3%를 넘어서서 네. 3.3%에서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앞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 원 되지 않습니까?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상환 불능 채권이 발생을 하면 네. 그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주택 가격이 네.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집은 지금 살 게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 약 3년 이후에 사시는 게 네.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의 결론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 결론 직설은 홈과 하우스의 개념부터 확실히 하자.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사람들, 전세가 이 돈 주고 전세를 하느니 진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여기를 약간 투자 목적의 개념도 있어서 하우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네, 저는 통계로 나오는 그 숫자에 속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남들 다 집값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지? 이런 느낌도 안 가질 수도 있고요. 일단 부동산은 심리고 그리고 희망이기 때문에 좀 통계에 속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지금 집을 사도 되나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직설이었습니다. 한용주 칼럼니스트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